오늘은 이상심리학에서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다루는 특정 공포증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벌레를 무서워하거나 높은 곳을 싫어하면 원래 겁이 많구나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공포가 너무 강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병원 검사를 피하고 여행이나 취업 기회까지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 장애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정 공포증의 정의, 하위 유형, 원인, 사례, 치료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공포증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과도하고 지속적인 공포를 느끼는 불안 장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특정하다는 것입니다. 즉, 불안이 모든 상황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뱀, 개, 피, 주사, 비행기, 터널, 높은 곳처럼 비교적 분명한 대상이나 상황에 집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본인도 내가 너무 심하게 무서워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강아지가 묶여 있는데도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그 길 자체를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로는 실제로는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지만 몸과 감정은 이미 위험 신호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공포증은 다음 요소를 핵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특정 대상이나 상황이 거의 항상 즉각적인 공포나 불안을 유발합니다. 둘째, 그 대상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회피합니다. 셋째, 실제 위험에 비해 공포가 지나치게 큽니다. 넷째, 이런 상태가 지속되며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손상을 일으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서울 수 있습니다. 높은 절벽 앞에서 긴장하는 것은 정상 반응입니다. 큰 개가 갑자기 달려오면 놀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특정 공포증은 위험의 수준과 상관없이 공포 반응이 너무 크고 그 공포 때문에 회피가 반복되며 결국 삶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벌을 조금 무서워하는 사람은 공원에서 벌이 보이면 잠깐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포증 수준이라면 꽃이 있는 장소 자체를 가지 않거나 야외 활동을 거의 포기하거나 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무섭다가 아니라 그 공포가 생활을 지배하느냐입니다. 특정 공포증을 보통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째, 동물형입니다. 개, 뱀, 거미, 벌레, 새 같은 동물이나 곤충에 대한 공포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개에게 심하게 지짐당한 뒤로 성인이 되어서도 개가 보이는 길을 못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자연환경형입니다. 높은 곳, 폭풍, 천둥, 물, 어둠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번개 소리만 들려도 숨이 가빠지고 창문 없는 방으로 숨고 싶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액주사 손상형입니다. 피를 보거나 주사를 맞거나 수술 장면을 떠올릴 때 강한 공포를 느끼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다른 공포증과 달리 어지럽거나 실제로 기절하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서 매우 특징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체열을 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고 검사실에 들어가자마자 얼굴이 하얘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상황형입니다. 비행기, 엘리베이터, 터널, 운전, 폐쇄된 공간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공포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갇히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폭발하면서 다음 역에서 바로 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타형입니다. 큰 소리, 광대, 특정 캐릭터 탈, 질식에 대한 공포처럼 앞에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풍선이 터지는 소리를 극도로 무서워해서 생일 파티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의 원인은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보통 학습 요인, 인지 요인, 생물학적 취약성을 함께 봅니다. 먼저 학습 요인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무서운 경험을 한 뒤 공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물에 빠진 경험이 있으면 이후 수영장이나 깊은 물을 공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관찰 학습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실제로 개에게 물린 적은 없어도
부모가 개를 볼 때마다 심하게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면 개는 매우 위험하다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인지 요인은 특정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위험 가능성을 실제보다 크게 예측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저 개는 분명 날 공격할 거야.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난 절대 버티지 못해 같은 생각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생물학적 취약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반적으로 불안 반응이 더 민감하고 놀란 반응이 크며 위협 신호에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질이 특정 경험과 만나면 공포증이 더 잘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유지 요인은 회피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면 그 순간은 편해집니다. 문제는 그 편안함이 역시 피하길 잘했어 라는 학습을 만들어 다음에도 더 피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8세 직장인 A씨는 어릴 때 동네 개에게 쫓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개가 있는 골목은 피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애견 카페는 물론 반려견을 키우는 친구 집 방문도 꺼렸습니다. 겉으로는 난 그냥 개를 싫어해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개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몸이 굳었습니다. 결국 반려견을 키우는 거래처 방문을 계속 미루다가 업무에까지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특정 공포증은 공포 대상이 아주 제한적이더라도 그 대상이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것이라면 학업, 직장, 대인관계, 건강관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 치료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은 노출 치료입니다. 말 그대로 무서운 대상이나 상황을 무작정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치료적 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마주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공포 대상을 피하면 당장은 편해지지만 뇌는 그 경험을 역시 위험했기 때문에 피해서 살았다고 학습합니다. 반대로 치료 장면에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공포 대상을 마주하고 도망가지 않고 불안이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을 반복하면 뇌는 생각보다 견딜 수 있다. 항상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게 됩니다. 실제 치료에서는 보통 불안 위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대공포가 있는 사람이라면 1단계는 대사진 보기, 2단계는 영상 보기, 3단계는 멀리서 실제 개 보기, 4단계는 같은 공간에 머무르기, 5단계는 보호자와 함께 가까이 가기, 6단계는 짧게 만져보기처럼 난도를 세분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쉬워서 의미 없지도 않고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지도 않는 수준에서 반복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료자는 단순히 참아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포 반응의 원리를 설명하고 회피, 안전 행동이 어떻게 불안을 유지시키는지 교육하며 과제를 설계하고 실제 노출 중에 어떤 생각과 신체 반응이 올라오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그래서 노출 치료는 의지력 테스트가 아니라 매우 구조화된 심리 치료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노출과 함께 인지적 개입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나는 바로 질식할 거야. 주사 맞으면 분명 쓰러져서 큰일 날 거야. 강아지는 다 공격적이야. 같은 생각을 그대로 믿지 않고 실제 확률, 과거 경험, 대처 가능성을 검토해 보다 현실적인 해석으로 수정합니다. 다만 특정 공포증에서는 말로만 안심시키는 것보다 실제로 경험을 바꾸는 노출이 더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주사 손상형은 치료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이 유형은 피나 주사를 볼 때 심박수와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이나 실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 적용 훈련을 늘 함께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팔, 다리, 몸통 근육을 10초에서 15초 정도 강하게 긴장시켰다가 잠깐 풀어주는 방식으로 혈압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유형은 단순히 마음만 강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다루는 기술까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완 훈련이나 호흡 조절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호흡법 자체가 치료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노출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숨 고르기가 안 되면 그 상황은 절대 견딜 수 없다는 식으로 의존하게 되면 또 다른 안전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특정 공포증에서 1차 치료로 가장 먼저 권장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유는 특정 공포증이 특정 자극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만으로 해피 패턴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노출 기반 치료가 우선이고 약물은 상황에 따라 보조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공포처럼 특정한 상황에서만 극심한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항불안제를 단기, 상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은 졸림, 집중력 저하, 기억 저하, 의존 가능성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무조건 먹으면 해결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공포 상황을 스스로 견디고 학습할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SSRI 계열이나 SNRI 계열 약물처럼 불안장애 전반에서 널리 쓰이는 약은 특정 공포증 단독보다는 공황 증상, 광범위한 불안, 우울 증상, 다른 불안 장애가 함께 있을 때 더 고려되는 편입니다. 즉, 특정 공포증만 아주 국한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심리 치료가 더 직접적일 수 있고, 불안 문제가 더 넓게 퍼져 있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발표 불안처럼 특정 수행 상황의 신체 증상을 줄이는 데 언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특정 공포증 전체의 표준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약이든 인터넷에서 본 약을 그냥 먹는 방식이 아니라 공포의 유형, 빈도, 회피 정도, 동반 질환, 운전 여부, 수면 상태 등을 종합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노출 치료만, 약물 치료만처럼 단순하게 나뉘기보다 사람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사 공포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계속 미루는 사람은 어프라이텐션과 단계적 노출을 중심으로 가고 비행 공포 때문에 당장 해외 출장을 앞둔 사람은 단기 대처 전략과 약물 상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공포증 자체보다 그로 인해 생긴 우울감, 예기 불안, 생활 위축이 크다면 치료 목표도 더 넓게 세워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매번 대신 확인해 주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항상 계단만 찾도록 맞춰주거나 검사 장면을 무조건 피하게 해주면 단기적으로는 갈등이 줄지만 장기적으로는 해피가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도움은 네가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안전하게 조금씩 연습해 보자라는 태도입니다. 특정 공포증 치료의 목표는 안 무서워하는 사람 만들기가 아니라 무서워도 피하지 않고 불안을 다룰 수 있게 만들기입니다. 공포를 영으로 만드는 것보다 공포 때문에 삶의 선택지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특정 공포증은 치료 반응이 비교적 좋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상이 분명하고 회피 패턴이 뚜렷할수록 구조화된 노출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건 성격이야 라고 버티기보다 병원이나 상담 장면에서 평가를 받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치료의 중심은 단계적 노출이고 필요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기법, 긴장 적용 훈련, 제한적인 약물 치료가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약은 동반 불안이나 우울 혹은 특정 상황에서의 단기 조절이 필요할 때 검토되지만 회피 자체를 바꾸는 핵심 치료는 결국 경험을 수정하는 노출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특정 공포증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과도하고 지속적인 공포이며 실제 위험보다 공포가 크고 회피가 반복되어 삶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불안장애입니다. 하위 유형은 동물형, 자연환경형, 혈액주사 손상형, 상황형, 기타형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은 겉보기에는 달라도 공포, 회피, 유지의 메커니즘을 공유합니다. 원인은 학습 경험, 관찰학습, 인지 왜곡, 생물학적 취약성이 함께 작용하며 치료에서는 특히 단계적 노출이 핵심입니다. 무언가를 무서워한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약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포가 내 삶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그리고 그 제한을 줄이기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특정 공포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유난히 겁이 많은 사람으로만 보였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두려움 뒤에 실제 고통과 회피의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